여기서 김현 박사님이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고, 우리 전세임대는 저는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본 적은 없었는데, 두 분 관계자분들께서 자세하게 해주셨고, 특히 이 전세임대에서 저희가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부터 해서 전세임대가 상대적으로 매입임대보다 자기가 직접 찾으니까 원하는 주택을 찾았기 때문에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주택이라는 게 이제 LH 내부적인 평가긴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전세임대를 담당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LH가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또 의문을 많이 가졌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만 지원하고 있는 거고 대행하는 참고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과연 LH가 해야 되는 사업일까? 근데 이제 23만 원 정도 전세임대 지원이 계속 되고 있고 전세임대 자체가 최장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번 구해지면 또 이제 임대차법이 강화되었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이분을 내보내기도 또 쉽지 않고 아까 분쟁이 그런 데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LH가 모체 그동안 조금 이제 좀 떨어져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택이 아니니까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관여하려고 해서 아까 5,300만 원이 좀 작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해서 시범 사업을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조금 LH가 돈을 막 이렇게 무제한으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걸 마련해서 한번 해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은 변화가 아닐까라는 좀 LH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전세임대를 보면 매입임대 아까 김정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매입임대를 찾는 것만큼 전세임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국적인 게 진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매입임대는 지역별로 뭐 차등화하고 입주 대상 계층별로 차등화돼서 지금 최대 6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전세임대는 여전히 1억 1,000요 정도의 규모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돈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 거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근데 거꾸로 또 이게 지방에 가면 너무나 큰 금액이 돼서 또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는 LH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매입임대 방식을 그대로 전세임대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는 편차가 있더라도 이 사업자 입장에서 그걸 조정해서 평균을 맞추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구해오는 사람 입장에서 이 평균화된 금액을 하니까 돈을 주는 국토부나 이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나 실제적으로 수건 외곽에서는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큰 주택을 빌려서 전대하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고요. 또 전세임대 주택을 해놓고 임차인이 관리하지 않고 집은 넓고 쓸방은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정말 너무 험하게 쓰거나 심지어 거기서 뭐 부장을 하셔가지고 부탄가스 터뜨리고 이런 사례도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발생을 했는데 입주자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여기에 들어가시는 계층들이 너무나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또 심지어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그럼 자기는 부담 없이 들어가서 정말 무상으로 살고 있는 주택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H가 관여할 때는 정말 임대인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어떤 서로 간에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저는 좀 필요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할 때 이 돈을 주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세임대라는 제도가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정말 잘하고 임대료 체납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면 이걸 혜택을 내는 저희가 이제 특히 하면서 어떤 계층의 영구임대 그 고령하신 분들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청년 계층에서 특히 이런 모럴 해저드가 좀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도 잘 알고 있고 어려운 제도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좀 악용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규제할 수 있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제도가 지금 LH 역할에 대해서 하는 만큼 임차인들에 대해서 책임감도 좀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전세임대가 저는 매입임대는 이런 부분은 최저소득계층하고 지금 정말 다양해지면서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소득 100% 이상까지도 지금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못 들어가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약하고 다시 해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청년이나 신혼부부 계층은 이 전세임대가 더 맞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은 직장이나 학교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고 그런데 매입임대로 사버리면 그 주택을 사버리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하면 이게 공가가 되거든요. 근데 전세임대는 계약을 해지하면 되고 이분이 또 만약 여건이 안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임대만큼 만약에 이 청년층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한다면 금액을 정말 맞춰서 확대를 해주고 그분들을 위한 주택은 전세임대는 저는 정말 제한적으로 수도권하고 정말 이 주택이 부족한 서울 지역에만 한정해서 하고 지방은 굳이 전세임대를 지방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요. 전 인스펙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LH에서 지금 매입임대를 어쨌거나 현장 조사 가서 그 대상 주택이 적합한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인스펙터랑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오래된 건물은 사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매입임대를 살 때 규정이 있지만 내부적 규정으로 신축한지 지어진 지 10년이 최대 10년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5년 이내 건물을 사도록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5년이 지나간 건물들을 사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표준화된 설계도가 없고요. 또 집주인들이 대강 지어서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대강 지어서 맞지 않는 주택들이 많이 발생하고 5년부터는 각종 노후화로 인해서 배관, 방수, 누수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걸 여기에 나오는 지금 1억으로 구할 수 있는 전세인데 인스펙터를 갖다 와서 딱 대는 순간 살 수 있는 주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리비가 무척 올라가니까 이거를 들이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물론 좋은 제도는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연 필요한가 가능한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외국이나 일본의 사례도 좀 이제 말씀하셔서 조금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표준화된 콘크리트 건물이고 이 주택을 100년 이상 쓴 건물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외국의 목조주택들은 100년 이상 들어갔고 거의 80년 이상 가기 때문에 도면이 남아있지 않고 집주인들이 살면서 많이 고쳐서 그런 부분에서 인스펙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본에 가는데도 지금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로 이 재고주택 유통시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재고주택을 유통하기 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스펙터 제도를 들여온 게 중고주택을 거래하는 거가 2010년 들어가서 조금 그전에는 대부분 땅을 사서 집을 지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고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 중고주택 다세대 다가구도 일본 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활발해요. 일본에서 2015년에 저희가 했었던 거 보면 중고주택의 거래 물량이 10%가 이렇게 굉장히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인스펙터나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 바로 가져오는 것은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좋고 취지도 이해하지만 이게 현실성에서 좀 어렵고 근데 저희가 그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 그 대상 물건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은 그게 어느 정도 중개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게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분들은 그냥 집만 보여주시고 입주자가 알아서 하게끔 지금 모든 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전세임대에서 전세임대주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은 이제 부동산 분들이 중간에서 악용하는 경우도 저희는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정말 제도적으로 악용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일단은 저는 예산을 좀 이렇게 확대해야 되고 LH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임차인에 대한 규제가 좀 들어가야 되고 임대인도 책임을 갖고 나쁜 물건이니까 어차피 안 나갈 거 LH에 싸게 넘기자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사회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왔고 특히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꼭 LH가 뭐 해서 저희가 5,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왜 나왔는지 저는 이해는 하는 게 저희 매입임대에 상담사에서 파견했을 때가 아마 5천만 원 기준으로 5개월 정도 고용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비용을 마련하다 보니까 저희가 없던 걸 할 수 없어서 대답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계셔서 그러니까. 근데 아니 좀 이제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저희도 좀 많이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거든요. 매입임대에 그
벌만 해도 체납이 좀 줄기도 하고. 근데 이걸 길게 할 수 없었던 게 저희가 그 이제 계약직을 하다 보니까 그 정규직이 아니어서 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이상이면 제한이 있고 LH가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 맡기려고 주거복지센터들한테 협의를 했었는데 막상 하겠다는 데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그 센터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너무 지금 힘들어서 벅차서.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 맞아요. 필요한데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저는 또 다른 센터를 만드는 건 솔직히 조금 너무 복잡해요. 지금 뭐 아파트도 뭐 공동주택 분진주택면허이 있고 그렇죠? 그러고 근데 여기에 주거복지센터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LH를 주거복지지사로 이름도 바꾸고 이런 이제 입주자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복지 파트에 보면 희망복지 지원이다 무슨 지원이다 하면서 또 거기도 전달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문제가 생길 때 어디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LH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좀 더 세밀하게 나 뭐 문제 생겼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창구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죠. 이제 매입임대는 그래도 건물이 있으니까 매입임대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그런 뭘 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매입임대가 위치한 지역 대부분이 실은 저층주거지고 전세임대 입주자들이 그 주변에 다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입과 전세임대가 같이 가면서 지금 이제 주거복지연대에서 했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입주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사회에 들어오고 일할 의지도 조금 갖게 되시고 그리고 체납 관리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일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소득을 있어야지만 계속적으로 좀 이제 임대료 내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LH가 할 수는 없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LH가 공간은 잘 만들잖아요. 딱 만들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저희는 누군가가 운영해줬으면 좋겠는데 운영해줄 사람을 지금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운영할 수 있는 회사는 그래서 정말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공간도 다 해서 심지어 LH가 돈도 안 받고 드려요. 막 보면 돈도 안 받고 무상으로 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저희가 했었던 거 보면 도보권 내에 막 매입임대 주택이 한 2,000호 이렇게 있어요. 1,000호 이렇게 막 있는데 전세임대까지 넣으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래서 전달 체계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서비스를 좀 같이 그러니까 매입임대, 전세임대 따로가 아니라 입주자들 어차피 같으니까 좀 같이 가고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체납 세대에 대한 관리도 임대료에서 조금씩 적립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제안을 했었어요. 그곳에서 몇 번. 근데 저희가 이제 임대료가 높지 않거든요. 어차피 높지 않고. 근데 이거를 저는 정부 쪽에 좀 제안하고 싶은 게 공공임대 입주자분들이 들어와서 살면 그분들이 또 그 주거급여를 받잖아요. 그리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공공임대 임대료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을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조금만 내놔서 기금을 만든다면 그 금액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리 아비타 같은 경우는 4유로를 적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당 4유로를 적립을 해놔서 그걸 기금을 가지고 이 세대가 체납이 되면 거기서 일단 대납을 해요. 그리고 상담이 들어가요. 근데 LH는 이게 없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기다렸다가 상담하고 결국은 어디인가 해서 담당자가 정말 힘들여서 돈을 끌어와서 해결해주는 이런 구조는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주거급여 차익 부분 이분이 민간임대에 갔었다면 정부가 40만 원 낼 걸 LH 들어옴으로 인해서 10만 원도 안 되는 주거급여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30만 원 중에 만 원만 기금으로 적립이 돼도 그 금액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말하면 안 들어주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마지막 얘기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하게 하는데요.
결국 가장 그 문제로 제기하셨던 내용이 일단 뭐 서울과 지방의 주택 가격, 전세 가격 수준의 차이, 거기에 대해서 희망주택 전세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과도한 지역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고요. 오히려 전세임대 배상 가구가 청년 1인 가구들이 훨씬 더 좀 그 프로그램이 더 적정한 게 아닌가라는 제안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에 끼어있는 LH가 있는데 임대인의 역할과 임차인의 역할을 좀 분명히 제시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 주셨고 인스펙터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인 문제까지 사실상 전세임대로 확보되는 전세 가격 수준 자체가 상당 부분 하자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임대료가 굉장히 적거나 낮은 수준을 감내하는 수준의 가격이라고 판단이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상담 서비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굉장히 그러한 하나의 행위만으로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반사회적 문제도 해소하고 청년 문제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전세임대 따로 매입임대 따로가 아니라 매입 전세임대를 같이 묶어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주거교부하고 차이 나는 그 금액 정도의 일부분만큼이라도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금으로 좀 적립하는 제안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어제 이제 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질문인데 관계자가 질문하실지 조정현 박사님이 말씀 주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주신 말씀 중에서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의 역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발제자분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LH가 중간에 사실상은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인데 사실상 그 양쪽의 문제를 다 풀어줘야 되는 것처럼 인지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근원적인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었던 생각, 질문이 우리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전세 임대가 있고 그래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도 전세 자금 지원이잖아요. 지원인데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보다 전세 임대가 더 어떤 부분들이 유의미한 것인가, 그러니까 더 확대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이미 했던 것들은 관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원천적인 질문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잊을 것 같아서 아까 그 발제 내용을 보니까 6건 중에서 5건이 태거고 1건만 계속 거주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 태거로 모든 문제들 태거가 결국 종결되는 구조가 대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사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체 전세 임대 중에서 이런 사례가 어느 시장이나 모럴 해저드가 됐든 뭐 악성 임차인이나 또 악성 임대인이라는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 시장에서도 이 전세 임대에서는 그 규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체납이라는 규모도 기금의 적립의 규모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뭐 꼭 이번에가 아니더라도 그런 실패 부분들이 그 아까 물리적인 특성도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전세임대 나온 것들 그다음에 세입자의 특성도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 분쟁으로 넘어오는 사례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는 크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인지 잘 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20만 아까 23만 호가 전세임대가 공급이 됐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분쟁 건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게 보통 이제 민간 은행에서도 대출을 하다 보면 악성 연체 체납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전략을 세울 때 그런 방식을 하는 것처럼 그런 질문 생각이 들어서 조정희 박사님 토론 중에 좀 제가 엎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